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백승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위크엔드 들으시는 분들 중에 TV 키즈, 라디오 키즈는 있어도 아직까지 유튜브 키즈, OTT 키즈의 비율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키즈의 정의를 몇 살까지 그쵸? 분야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좀 TV와 라디오의 추억을 좀 살려보려고 해요. 혜림 MC는 좀 TV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는가요? 일단 지금은 저희 집에 TV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TV는 이제 밖에 있고요. 근데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제 어릴 때 낙 중에 하나가 이 옛날 위크엔드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집에 짝퉁 디즈니 이불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네. 네, 근데 그 짝퉁 디즈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 8시에 해주는 디즈니 방송을 보는 게 저의 어떤 낙이었거든요. 알죠, 알죠. 네, 그걸 보면서 엄마가 이제 애호박 썰고 애호박 썰면 아 오늘 된장찌개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그게 저한테 어떤 TV의 이미지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향수가 묻어나고 그쵸. 뭔가 그냥 따뜻함을 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그냥 키면 항상 나에게 와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승민 에디터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TV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되게 끼고 살았죠. 유치원 아유, 그쵸. 가기 전에 텔레토비 보고 아, 그쵸. 일요일 마치면서 개그 콘서트 보고 새벽에 라디오 듣고 이게 저의 그냥 일주일을 네. 구성하는 하나의 루틴이었거든요. 당시에 저희 집에 케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지상파만 열심히 돌려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되는 채널 중에 그쵸. 선택권이 없어요. 그쵸. 가끔씩 재미없는 거 하면 얼마나 화난다고요. 네, TV를 아무리 돌려도 볼 게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채널 돌리다가 뭐 이런 방송이에 해서 보다 보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아,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재미를 붙였던 게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아,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그런 거. 겉모습은 재미없는데 그쵸. 보다 보면 빨려드는. 뭐 이런 게 하는데 재밌단 말이에요. 그쵸. 네, 동물의 왕국 막 피식자랑 막 포식자랑 초원 뛰어다니면서 진짜 치열하게 생존하잖아요. 그쵸. 사실 이게 인간의 오만한 시선이지만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또 네, 누구 응원하게 되고. 네, 잡히지 마 이러면서. 그쵸. 동물의 왕국 얼마나 오래됐는지 혹시 아세요? 동물의 왕국 이 프로그램이요? 네네. 모르겠는데요. 되게 그냥 항상 있었던 그쵸. 보통 명사 같은 느낌? 우리 입장에선 항상 있었던 네. 게 맞아요. 왜냐면은 최초로 방영된 시기가 좀 불분명하고 좀 중간중간 끊기기도 했는데 1969년 혹은 70년 이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3, 4년 정도 된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네요. KBS 1 채널에서 진짜 저보다 오래 살아남고 있는 방송인 거죠. 아니 저 좀 신기한 게 그때 동물을 그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기하다. 외국에서 사온 거의 그런 영상들이긴 한데 네, 근데 그쵸. 이런 KBS의 장수 프로그램들이 어느 날 이제 시청률 안 나옵니다 하고 갑자기 폐지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근데 동물의 왕국이 폐지된다고 생각하면 한 시대의 끝이 아닐까 이거는. 그쵸. 네,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지금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본가 가면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그쵸. 거. 저도 그렇거든요. 일단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에 와서 동물의 왕국을 제가 맨날 TV를 보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죠. 그리고 사실 뭐 동물의 왕국은 좀 시청률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동물의 왕국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 보던 이제 TV 프로그램들이나 저희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꼭 보시는 아침 드라마, 아침마당 이런 거 폐지되면 저는 좀 속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한테 필요한 방송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게 뭘까라는 걸 좀 바탕에 생각하면서 KBS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긴 오프닝을 가져봤습니다. 혜림 MC 최근에 KBS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고 있나요? 네, 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한창 이제 7월에 수신료를 분리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방통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리저리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좀 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먼저 우리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체감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TV 수신료는 원래 2,500원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고지돼서 한전에서 전기요금이랑 수신료를 이렇게 같이 징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7월 11일에 방송법 시행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수신료랑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이전에 이제 3월에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주제로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투표한 결과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을 한다고 밝힌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게 역대 정권 들어서 좀 KBS를 좀 압박한다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던 카드였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시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붙여서 내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또 채널이 다변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이 됐고요. 또 수신료랑 전기세를 이제 분리했더니 실제로 8월 KBS TV 수신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24억 원 줄어들었다고 야. 합니다. 월 수신료가 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점을 고려하면은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같이 걷든 따로 걷든 뭐 크게 상관이 있나 했는데 따로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KBS에 들어오는 돈이 확실하게 확 줄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재미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KBS가 마주한 어려움이 수신료만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윤석년 KBS 이사, 남영진 이사장, 그리고 김의철 사장까지 모두 해임됐습니다. 세 분 다 지금은 전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해임 이유가 사실 없지는 않아요. 네. 먼저 윤석년 전 이사의 경우를 보면은 2020년에 TV조선이 방통위로부터 우리 채널 계속 유지하게 좀 허가 좀 해주세요라는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였어요. 네. 원래 종편 채널은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심사위원장이 윤석년 전 KBS 이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윤 전 이사가 이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임이 처리가 됐고요.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비위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의철 사장의 경우에는 수신료 분리징수, 그리고 윤석년 전 이사랑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이 있은 후에 해임 계획이 추진됐거든요. 네. 근데 윤석년, 남영진 둘 다 야권 인사였단 말이에요. 야권 인사가 빠진 자리에 그 이사회에 여권 인사가 들어오면서 구성이 여대 야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권 인사들이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하고 그거를 의결시키면서 결국에는 김의철 사장의 해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KBS 이사회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임명됐는데요. 이사회 구도가 계속 여대 야소로 유지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사회가 이제 새로운 KBS 사장 후보를 최후로 이제 누구로 올릴지 곧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 KBS는 입장에서는 뭐 수입원도 되게 갑자기 바뀌었고 맞아요. 경영진이나 이사진도 갑자기 막 급커브를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시작했으면 거의 지금 3달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데 사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북저널리즘도 그때부터 준비해서 이번 주에 새로 발간한 책이 네. 나왔거든요. 바로 KBS 죽이기란 책입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KBS 얘기를 모를 수가 없었던 게 옆에서 이제 신민 에디터가 KBS 이거 맨날 이제 기사 검색하고 책 열심히 편집하는 걸 봤으니까 이래저래 네. 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가 있고 나서 시작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가 한창 추진될 쯤에 저한테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거든요. 네. 분명히 저로서는 KBS의 뭐 보도나 방송 퀄리티가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왜 수신료를 내야 될까? 심지어 나는 집에 TV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KBS에 대해서 방만하다 이런 식으로 몰이를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거기에 뭔가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KBS에 대한 이런 양가적인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왜 나는 KBS가 미워? 하웨버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 너가 싫어. 막 이런 거죠. 그쵸. 그런 감정에서 시작한 책이 바로 이 KBS 죽이기였어요.
책을 편집했잖아요. 네. 편집하면서 이제 어느 독자보다 이 책을 열심히 읽은 독자 중에 또 한 명일 텐데 네네. 그 양가적인 감정의 정체는 좀 찾았나요? 네. 그 정체를 좀 찾기는 찾았어요. 어. KBS가 이제 미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못할까라는 물음의 바탕에는 KBS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KBS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그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는 책이에요. 네. 첫 번째는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 그리고 두 번째는 KBS가 벌어들이거나 쓰는 그 돈, 경영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먼저 지배구조부터 살펴보면 KBS 이사회는 원래 그 규정상으로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좀 비공식적으로 여권 추천 7인, 야권 추천 4인, 그러니까 7대 4의 구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집권 정당의 의지만 있으면은 친정부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그 배경으로서 이사회가 작동을 그러네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그 제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KBS의 거버넌스는 애초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제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KBS 이사회도 이 여야 6대5 구도라고 했잖아요. 네. 방통위 역시도 좀 정치권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5명이거든요. 주로 여야 3대2의 비율로 구성되고요. 국회는 좀 대통령과 여야의 정파적인 대립 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그 선임에 방통위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리고 그 이사진이 다시 사장 임명에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진이랑 사장 임명 과정이 대통령부터 쭉쭉쭉쭉 이어져요. 대통령, 정부 여당, 뭐 국회, 방통위, 이사회, 사장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게 즉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듣다 보니까 뭐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 KBS의 어떤 대립구도, 방통위의 구도를 보면 한국 정치가 보인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버넌스적으로도 처음부터 KBS가 정치와 독립적이기 힘든 구조인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실 수신료거든요. 당장 내가 이제 전기료 이제 납입할 때 그때 나가는 돈이니까. 그 사실 분리징수 이후로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그 전기세 이번에 나온 거 봤는데 수신료 그게 없더라고요, 항목이. 그래서 제가 애초에 수상기가 없어가지고 없는 건지 이전 거랑 비교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수신료 내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검색 결과가 다 수신료 안 내는 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신료는 내야 하는 겁니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는 KBS 시청 여부랑 관계없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내야 되는 돈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목적적인 법률 수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수신료는 원래 좀 KBS의 수입 중에서는 조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점 비중이 올라와서 공적 재원인 수신료 그리고 상업적 재원인 광고가 지금은 좀 5대5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그 구조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 책 편집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사실이 10년 동안 KBS의 수입이랑 지출 수준이 1조 5천억 원 수준에서 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1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그쵸.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리고 콘텐츠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CJ ENM, 네이버 이런 곳들을 보면 200%, 300%씩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KBS는 겨우 6% 성장했어요. 이 1조 5천억 원 선에 갇혀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쵸. 깎아야 했던 게 제작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좀 재미없는 방송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공적 재원이든 상업적 재원이든 지금 어느 한 영역이든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KBS는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점에 이제 재원에 대한 어떻게
다른 방법을 마련할까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표가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혹은 공영방송을 지우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아니 저번 위크엔드에서도 이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 보여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엄청나게 복잡한 맥락들이 끼어 있는데 그냥 이제 칼을 뽑아 들어서 결단을 하나 딱 내리면 그러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구조랑도 좀 비슷해 보이네요. 사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그럼 KBS가 원하는 건 뭐냐? KBS에 필요한 건 뭐냐? 이런 질문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송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뭐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네. 책에서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다양한 나라의 공영방송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도 하는데요. 공영방송이라는 게 사회의 구조마다 되게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식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애초에 공영방송이라는 그 제도의 정의부터 다시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청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중요한 건 역시 방송 콘텐츠 아니겠나요? 그쵸. 그러니까 KBS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먼저 독보적인 저널리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어야 쉽지 한다. 않네요. 쉽지 않은 미션이지만 네. 이거를 추구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KBS라는 게 이렇게 국가 기관 방송으로서 재난 방송이라든가 그쵸. 이런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충실하면서 되게 심층적인 보도를 잘 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거든요. 네. 저비용 좀 저예산을 써서라도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던 코리아 네. 다큐멘터리 아시죠? 너무 좋죠. 네, 사실 그게 되게 KBS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새로운 그쵸. 소스를 활용하지 않고 아카이브를 활용한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여러 가지 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시청자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청자들이 이런 문제, KBS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게 KBS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상황이 닥쳤는데도 사람들이 KBS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수신료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KBS의 주인이어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왜 내가 KBS의 주인이지? 모르고 KBS를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좀 슬픈 일이고 KBS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자초해온 일일지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내가 안 보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한 방송이잖아요. 뭐 국가 기관 방송으로서 재난 상황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침 방송을 만들고 있는 곳이죠. 네, 동물의 왕국도 만들고 네.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그리고 사실 옛날에 이제 KBS가 애니메이션에 되게 이제 힘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써가지고 뭐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이런 한국 애니메이션계를 조금 기반을 닦은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민 인구. 네, 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송을 만드는 방송사가 KBS고 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방송을 만드는 그 방송사도 KBS죠. 그쵸. 그래서 공영방송은 내가 안 보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주목해야 될 곳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시청자인 거죠. 네, 시청자에게 주목할 때만이 정말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되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마침 이번 주에 북저널리즘 톡스에서 제가 KBS 추정 60분 PD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KBS만 할 수 있는 방송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들었어요. KBS는 공영방송이다. 시청률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아이템이 아니어도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추정 60분에서 노란봉투법 같은 이렇게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이슈들은 좀 시청률이 좀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타사에서는 이런 시청률을 이유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정 60분은 이걸 좀 감수하고 네. 진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 이야기도 다룬 적이 있는데 좀 외국인 노동자 수가 국내에 이제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싶어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시청률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은 문제지만 좀 선제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문제라면은 좀 용기 있게 던진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좀 더 자세한 이제 사안과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북저널리즘 톡스와 이 KBS 주기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한마디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시민에게 복무하는 공영방송으로 지향점을 분명히 할 때 공영방송은 다시 설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흔들리고 다수의 이익 집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늘 모든 이로부터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필요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